이 검사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왜 70대가 되면 예전엔 멀쩡하던 검사도 갑자기 힘들어질까요? 왜 검진을 받았을 뿐인데 며칠씩 기운이 쭉 빠질까요? 왜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 하나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저는 30년간 노년 건강 위험 요인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검사 5가지를 콕 집어서 어떤 분은 피하고 어떤 분은 대체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검사는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분들도 효도한답시고 비싼 검진 패키지를 선물하시죠. 그런데 70대 이후엔 이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 자체보다 준비 과정에서 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물을 억지로 들이붓고 화장실을 수십 번 오가고 낯선 약물을 주입받는 과정이 노년의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사 결과에서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 검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재검, 정밀검사, 조직검사까지 가는 동안 불안은 커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다 결국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결과를 받아도 그 몇 달 동안 잃은 건강과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젊을 땐 하루 금식하고도 다음날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70대 이후엔 그 하루가 일주일로 이어져요. 검사 받고 나서 식욕이 안 돌아오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외출하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쌓이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낙상 위험까지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보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70대 이후엔 어떤 검사를 조심해야 하는지 대신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검진 받고 나서 유난히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인 74세 박정길 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녀분이 효도 선물로 검진 패키지를 예약해 드렸대요. 박정길 님은 원래 아침에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잘 하시던 분인데 검사 준비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하고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기운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검사 자체보다 준비 과정이 더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는 조금만 어지러워도 겁이 나서 외출을 꺼리게 됐고요. 예전엔 동네 어르신들이랑 공원에서 만나는 게 낙이셨는데 검사 이후로는 집에만 계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 힘이 약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점점 활력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일상을 잃게 된 거죠. 또 다른 분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77세 김영자님은 작은 이상 소견 하나 때문에 석 달 동안 추가 검사만 4번을 받으셨어요. 매번 검사 전날 밤엔 불안해서 잠을 설치고 검사 당일엔 온종일 기다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또 며칠씩 조마조마하고요. 결국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체중이 4kg이나 빠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졌어요. 가족들은 왜 진작 검사를 했냐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런 이야기는 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도 쉽게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 정보는 나중에 다시 찾아보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검사가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고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검사를 아예 안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똑똑하게 선택할지를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마지막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드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검사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각 검사마다 왜 위험한지, 어떤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대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핵심 정보는 준비 과정이 몸을 크게 흔든다는 겁니다. 검사 전날부터 금식을 시작하고 장 정결제라는 걸 몇 리터씩 마시면서 화장실을 수십 번 오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오기 쉽고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은 더 위험해집니다. 미국 소아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에서 시술 관련 합병증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장 천공 같은 심각한 문제도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검사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응급실 방문율이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72세 이재훈님은 자녀분들이 권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준비 과정에서 기운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 자체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 이후 회복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대요.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원래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70대 이후엔 대변 잠열 검사 같은 부담이 적은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집에서 대변을 조금만 채취해서 보내면 되는 간단한 검사예요. 이상이 뚜렷하게 나올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주의사항은 체중이 급격히 빠졌거나 혈변 같은 뚜렷한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미루지 말고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대장 검사를 패키지라서 그냥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조영제를 쓰는 CT 검사입니다. 핵심 정보는 조영제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70대 이후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콩팥 기능이 이미 낮아져 있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도 실제 역과 능력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유럽 방사선학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조영제 사용 뒤 콩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특정 조건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탈수 상태이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일 때 더 위험합니다. 사전에 콩팥 기능 평가와 충분한 수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70대 이상 환자에서 조영제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젊은 연령층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5세 윤미경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CT 촬영을 받으셨어요. 검사 뒤 며칠 있다가 몸이 붓기 시작하고 소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대요. 응급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였고 한동안 수액 치료를 받으며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됐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검사 전에 콩팥 기능 수치를 꼭 확인하는 겁니다.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역 아율 같은 수치를 보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조영제 없이 대체할 수 있는 검사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초음파나 자기공명 영상 같은 방법도 있으니까요. 주의사항은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조영제 주사를 맞는 검사라는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 번째는 운동부와 심장 검사입니다. 핵심 정보는 평소 운동량이 적은 분에게 갑작스런 강한 운동이 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레드밀 위에서 점점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페달을 세게 밟으면서 심장 반응을 보는 건데 검사 중에 어지럼증, 넘어짐, 심장 리듬 이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령일수록 검사 적합성을 개별 상태에 맞춰 판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평소 활동량이 적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나온 연구에서도 70대 이상에서 운동부하 검사 중 중단율이 40%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은 어지럼이나 가슴 불편감 때문이었다고 해요. 73세 최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검사를 시작하고 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중단했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경험이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어서 이후 몇 주 동안 활동이 완전히 위축됐다고 합니다. 평소 하던 가벼운 산책조차 겁이 나서 못하게 됐고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도 우울해지고 식욕도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누워서 진행하는 심장 초음파나 안정 상태에서 하는 심전도 검사처럼 부담이 덜한 방법을 먼저 상의하는 겁니다. 이런 검사로도 충분히 심장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사항은 최근 흉통이나 호흡 곤란이 늘었다면 무리한 검사를 피하고 안전한 경로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심장 검사를 받으러 가서 오히려 더 겁이 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전신 PET CT입니다. 핵심 정보는 너무 민감해서 필요 없는 이상까지 잡아내고 그 뒤에 검사가 꼬리를 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염증이나 결절이 흔하게 생기는데 전신 스캔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거죠. 미국 예방의학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보면 무증상 전신 검사에서 과잉 진단과 과잉 검사의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됐어요.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제 이득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병원 핵의학과 연구에서도 무증상 고령자의 전신 스캔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 중 90% 이상이 결국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71세 박수진님은 작은 소견 하나 때문에 추가 검사와 재검을 반복하며 몇 달을 불안 속에 지냈어요. 조직 검사까지 갔는데 결국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체력과 마음이 정말 많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목표를 정해 필요한 부위만 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특정 암이 있다면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주의사항은 가족력이 뚜렷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같은 신호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검사 결과지에서 작게 적힌 이상 소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진정 내시경입니다. 핵심 정보는 진정 약물이 호흡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회복이 느린 분은 이후 낙상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검사 자체는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약물이 깨는 과정이 문제예요. 멍한 상태가 길게 이어지고 중심을 잡기 어렵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유럽 마취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에서 진정 약물 관련 부작용 가능성이 커져서 모니터링과 용량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가 젊은 연령층보다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에서 진정 후 회복실 체류 시간이 평균 2배 이상 길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78세 정영식님은 검사 후 멍한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걱정이 됐대요. 보호자가 함께 있었는데도 귀가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내시경 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정기검진을 미루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가능한 경우 진정 없이 짧게 진행하거나 꼭 필요하면 상태에 맞는 최소 용량과 안전한 관찰을 전제로 선택하는 겁니다. 최근엔 코를 통한 가는 내시경도 있어서 진정 없이도 불편함이 덜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주의사항은 호흡 질환이 있거나 혈압 변동이 큰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내시경이 무섭다는 이유로 진정을 자동 선택하고 계신가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70대 이후엔 뭘 해야 진짜로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추가 정보로는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콩팥 기능 같은 기본값만으로도 몸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비싼 정밀 검사보다 이런 기본 수치를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게 훨씬 실용적입니다. 주의사항은 수치 하나에 과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추세를 보는 겁니다. 한번 약간 높게 나왔다고 바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월 간격으로 비교해 보면서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방법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본인 몸 상태에 따라 주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만약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3개월마다 확인하는 게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검사 결과를 노트에 적어두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모아두면 나중에 비교할 때 정말 유용해요. 여러분은 검사 결과를 한 번에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지난 결과와 비교해 보시나요? 두 번째는 집에서 하는 혈압 측정입니다. 추가 정보는 혈압이 하루에도 계속 변하니까 같은 시간에 반복 측정하는 습관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주의사항은 한 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겁먹지 말고 기록을 모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서 평균을 내보면 진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 기상 후 편하게 앉아서 5분 쉬고 두 번 재서 평균을 적어두는 겁니다. 혈압계는 팔뚝에 감는 자동 측정기가 사용하기 편하고요.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팔뚝형을 권해드려요. 기록은 공책이나 핸드폰 메모장 어디든 편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진료 받을 때 이 기록을 보여드리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혈압계를 집에 두고도 안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골밀도 점검과 낙상 예방입니다. 추가 정보는 뼈 문제는 검사보다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골밀도 검사를 해서 뼈가 약하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은 안 생기거든요. 반대로 뼈가 괜찮아도 넘어지면 큰일 날 수 있고요. 주의사항은 미끄러운 슬리퍼, 어두운 복도, 욕실 바닥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은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야간 조명부터 바꾸는 거예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침대 옆에 작은 센서 등을 하나 달아두시고 욕실 바닥에는 물기를 바로바로 닦을 수 있게 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 두세요. 슬리퍼는 뒤꿈치가 있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바꾸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골절을 막는데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가장 자주 미끄러운 곳이 어디인가요? 네 번째는 눈과 청력 점검입니다. 추가 정보는 시력과 청력 저하가 고립과 활동 감소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 그러면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근육도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주의사항은 증상이 없다고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력과 청력은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천 방법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도 받아보세요. 만약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보청기는 작고 성능도 좋아서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요즘 대화할 때 자꾸 되묻는 일이 늘진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약 정리와 수분 섭취입니다. 추가 정보는 약이 많아질수록 어지럼과 낙상 위험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 같은 약들이 겹치면 부작용도 겹쳐서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거든요. 주의사항은 임의로 끊지 말고 반드시 복용 목록을 정리해서 상의하는 겁니다. 약을 줄이는 것도 전문가와 상의해야 안전해요.
실천 방법은 지금 드시는 약을 종이에 다 적어보는 거예요. 약 이름, 용량, 하루에 몇 번 먹는지까지 정리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정말 다 필요한 건지 물어보세요. 혹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부작용이 겹치는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물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어지럽고 넘어지기 쉬워지거든요. 하루에 물 1리터 정도는 나눠서 마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약 봉투가 한 달에 몇 개나 쌓이시나요?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왜 중요한지 한 번에 묶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해시태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상식이 70대 이후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면서 금식과 전처치, 조영제, 진정약물, 과잉 진단이 남은 일상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 준비 과정에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오고, 조영제 쓰는 CT에서 콩팥이 상하고, 운동부와 검사에서 어지럼과 낙상 위험이 커지고, 전신 페트 CT에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지고, 진정 내시경 후 회복이 느려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부담이 큰 검사를 무작정 늘리는 대신 기본 혈액 검사와 혈압 기록처럼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방법으로 흐름을 잡고 골절과 낙상을 막는 생활 환경을 먼저 바꾸고 눈과 귀를 점검하고 약을 정리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몸에 부담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실제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 하나가 불안과 추가 검사로 이어져 체력과 마음이 함께 소진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탈수가 오고 검사 중에 어지럼이 생기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 불안에 떨고 추가 검사 받으러 다니느라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식욕도 떨어지고 외출도 꺼리게 되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줄어들고 일상은 더 가볍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부담 없는 방법으로 대체하면서 체력을 아끼는 겁니다. 그 체력으로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방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3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 다음에 검진 권유를 받으면 지금 내 몸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담이 적은 대체 방법부터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둘째, 집에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시고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재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기록을 모으면 내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셋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야간 조명을 하나 추가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골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핵심만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수치는 조금 높아도 괜찮고 어떤 수치는 정상이어도 조심해야 하는지 결과지의 숨은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법을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뜨끔했던 검사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실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